이제 세 번째, 정책금리를 알아보는 시간이고, 우리는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는 전전 시간에 정책금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어요.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소속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금리를 말하는 거고, 이것을 정책금리라고 해요. 여기에서 중앙은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을 말해요. 그럼 한국은행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펀드를 파는 거 보셨나요? 아니면 예금을 파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대출을 해주는 거 보셨나요? 한국은행은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한국은행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한국은행은 한마디로 은행을 위한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행의 주 기능이 뭔지 아시나요? 은행의 중요한 핵심 기능은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한국은행의 주 기능도 은행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은행의 은행, 즉 가장 최후의 대출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라고 말했죠. 이런 중앙은행의 두 번째 역할은 경제에 돈을 풀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금통위를 통해서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를 낮추고 올리면서 경제에 돈을 풀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이 결정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한국은행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행들아, 지급준비 적게 해도 돼. 대출 많이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이 말은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지급준비 적게 해도 돼. 이 말은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은행들은 지급을 준비해야 된다고 꽁꽁 싸맸던 돈을 이제 그 쌈짓돈을 풀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야, 땡땡 기업, 내가 돈 싸게 많이 빌려줄 테니까 이 돈 들고 가서 공장도 짓고 직원들도 채용해. 그리고 개인들에게도 대출을 해주면서 야, 김아무개 씨, 내가 돈 빌려줄게요. 이 돈으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세요. 그리고 자동차 사서 막 돌아다니면서 밥도 많이 먹고 물건도 많이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돈이 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 경우는 한국은행이 지급 준비를 많이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 준비율과 기준금리를 올려요. 그럼 은행은 개인과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없죠. 적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직원들을 채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개인들도 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집을 사는 결정을 미루게 되겠죠. 즉 돈이 시중에서 흡수가 돼요. 자, 그러면은 돈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봐요. 즉 정책금리를 내려서 개인과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현금이 많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기업이 돈이 생기면은 뭘 할까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우선 공장을 짓고 직원들을 많이 고용해서 물건을 많이 팔겠죠. 그리고 열심히 마케팅을 해가지고 국내에도 팔고 해외에도 수출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나는 집부터 사겠다. 나는 차부터 사겠다. 아니, 다 필요 없고 나는 명품백부터 사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할 테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그리고 명품백 같은 실물 자산들의 가격도 굉장히 오르겠죠.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물가가 오른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명확하게 말을 하면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물가도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은 투자자니까 내가 가진 주식 가격이 올라서 좋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빨리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 금리가 올라가서 개인과 기업들이 현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돈이 없으니까 공장 투자를 못하고 직원들도 채용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직원들을 자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건 만드는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럼 주가도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주가도 떨어지게 되겠죠. 한편 개인도 돈이 없으니까 집을 살 계획들을 미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게 되고 물가 자체도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물가를 너무 얕잡아 보고 있어요. 앞에 이야기는 우리가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가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일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세상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빈곤층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자가 아니고 빈곤층이라면 당장에 라면 값이 오르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즉, 금리가 내려가서 시중에 돈이 풀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간다면, 즉 라면 가격과 쌀 가격이 올라간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층은 빈곤층이겠죠. 정책금리가 내려가서 물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빈곤층 입장에서는 정책금리 내리는 것이 사실 반갑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정책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내리고자 하는 것을 반길 수도 있겠죠. 사실 빈곤층이 아니더라도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반가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장 타격을 받지 않을 뿐이지요. 당장 타격을 받는 층은 빈곤층이지만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타격이 옵니다. 저는 요즘 물가가 높아져서 외식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기업이 제품을 만들 재료비도 오르게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인건비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보다는 물가를 더 중요한 지표로 봐요.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이것으로 정책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배경 지식인 환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